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해는 떴다 지기를 반복했지만 우리 집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공간을 채우는 건 오직 적막뿐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옷장을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다. 여동생 민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트로트를 틀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저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빈 공간을 외면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중심에는 우리보다 더 깊은 슬픔에 잠긴 존재가 있었다. 한 마리의 진돗개, 모리. 아버지가 7년 전 강원도 산골에서 데려온 그 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모리는 집안의 햇살 같은 존재였다. 아침이면 아버지 방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고 산책을 나갈 때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 정도로 사람을 잘 따랐다. 밝고 명랑하게 짖는 소리는 마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모리야, 이리 와. 아버지가 부르면 모리는 언제나 신이 나서 달려갔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이 녀석은 영물이야. 사람 말을 다 알아듣는다니까. 당시엔 그저 애견가의 과장된 애정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난 뒤 모리는 말 그대로 다른 개가 되었다. 밥그릇 앞에 음식을 놓아도 거의 먹지 않았다. 억지로 먹이를 입에 넣어주면 씹기는 했지만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때 15kg이 넘던 체중은 10kg까지 떨어졌다. 산책을 나가도 예전처럼 뛰어다니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걸으며 때때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길 기다리는 것처럼.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밤이었다. 모리는 마당 한 구석, 아버지가 생전에 앉아 계시던 평상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울부짖었다. 기잉, 기잉. 그건 짖음이 아니었다. 울음이었다. 개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건 정말로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슬픈 소리였다. 민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말했다. 오빠, 모리 이러다 죽어. 병원 좀 데려가자. 나는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대학 친구 지후에게 연락했다. 그는 수의학을 전공했고 특히 동물 행동학에 관심이 많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모리를 차에 태웠다. 평소 같으면 차만 보면 신나서 뛰어오르던 모리가 이번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민서가 안아서 겨우 뒷좌석에 앉혔다. 서울까지 2시간. 그 시간 동안 모리는 단 한 번도 창밖을 보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작게 떨고만 있었다. 지후의 병원은 강남에 있는 꽤 큰 동물병원이었다.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지후는 모리를 꼼꼼히 검사했다. 혈액 검사, X-레이, 초음파. 1시간 넘게 걸린 검사가 끝나고 지후는 진료실로 우리를 불렀다. 검사 결과는요? 그는 모니터에 띄워진 수치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놀랍게도 모두 정상이에요. 혈액 수치도 정상, 장기도 건강해요. 체중 감소는 있지만 그건 식사량이 줄어서 그런 거고 물리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민서가 다급하게 물었다.
지훈은 한참 고민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긴 한데요. 그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동물도 사람처럼 슬픔을 느껴요.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던 보호자를 잃으면 심한 애도 반응을 보이죠. 사람으로 치면 우울증 같은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거죠? 보통은 그래요. 2에서 3개월이면 서서히 회복되는 게 정상이고. 지훈은 모리를 바라봤다. 근데 모리는 1년이 지났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애도 반응이라고 보기엔 너무 오래 갔어요. 그 말이 묘하게 내 마음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항우울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혹시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나 그 전후로 모리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트라우마가 될 만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모리는 그때 집에 있었고, 혹시 아버님이 평소에 모리에 대해 특별한 말씀을 하신 적은?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다. 우리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리는 아버지 발치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모리 봐라. 얼마나 편안하게 자니.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는 모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 녀석은 그냥 개가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특별한 아이야. 사람으로 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달까? 나는 웃으며 받아쳤다. 아버지, 요즘 불교 서적 너무 많이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웃으셨지만 눈빛만은 진지했다. 내 말 기억해라. 모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하고 있어. 그때는 그저 애견가의 과한 애정 표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무언가를 알고 계셨던 걸까? 아버지 일주기가 다가왔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제사 준비를 하셨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장만하고 새 옷을 마련했다. 민서는 강원도 선산까지 가는 길을 미리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모리를 데려갈 준비를 했다. 오빠, 모리 꼭 데려가야 해?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아버지 산소 앞에서 한 번쯤은 모리도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사실 나도 확신은 없었다. 모리의 상태가 이런데 긴 여행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리를 데려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아침 7시. 우리는 모리를 데리고 현관으로 나왔다. 평소 같으면 차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모리는 저항하지 않았다. 목줄을 채우고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순간 나는 전율 같은 것을 느꼈다. 모리의 표정이 변한 것이다. 1년 동안 죽은 듯이 살던 그 아이의 눈빛에 갑자기 빛이 돌아왔다.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어디론가 향하려는, 무언가를 찾아가려는 강렬한 집중. 마치 오래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오빠. 민서가 내 팔을 잡았다. 모리 표정 좀 봐. 평소랑 완전히 달라. 그 말대로였다. 모리는 꼬리를 살짝 들고 차 안으로 스스로 뛰어올랐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차 안에서도 모리는 창밖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엄마, 모리 좀 보세요. 민서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룸미러로 모리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저 아이가 알고 있는 것 같구나. 뭘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서울에서 강원도까지는 약 3시간 거리. 평소 같으면 지루한 여정이었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모리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계속 창밖을 보며 때때로 낮게 끙끙거렸다. 마치 빨리, 더 빨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나는 모리를 산책시키려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모리는 산책은커녕 계속 차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가고 싶구나. 그렇게 가고 싶어? 모리는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사명감. 걔의 눈빛에서 사명감을 읽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지만 그게 내가 느낀 거였다. 모리는 단순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다. 어떤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다. 구불구불한 산길, 울창한 나무들, 가끔 스쳐 지나가는 산사람들. 아버지는 이 길을 얼마나 좋아하셨던가. 이 길을 달리면 머리가 맑아져.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말마다 이곳에 오시곤 했다. 그리고 그날도 아버지는 이 길을 달리다가 사고를 당하셨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했다. 발견됐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단순 교통사고. 그렇게 결론이 났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차는 최신 안전장치가 다 달린 차였다. 빗길 운전도 능숙하셨다. 그런 아버지가 단순 실수로 사고를 당한다는 게. 오빠 거의 다 왔어. 민서의 말에 정신을 차렸다. 이제 선산까지 10분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모리는 몸을 바르르 떨고 있었다. 차가 산소 입구에 멈췄다. 문을 여는 순간 모리는 뛰어내렸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다. 꼬리가 축 내려갔다. 귀도 뒤로 젖혀졌다. 온몸이 경직된 채로 모리는 한 곳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아버지의 묘가 있는 방향이었다. 모리야. 내가 다가가려 하자 모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두려움. 그렇다. 모리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던 모리가 왜 아버지의 묘를 두려워하는 걸까? 묘 앞에서 어머니가 모리에게 다가가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괜찮아, 모리야. 아버지 계신 곳이야. 무서워하지 마. 그제야 모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묘 앞 5미터쯤 남았을 때 모리는 다시 멈췄다. 그리고 엎드렸다. 완전히 배를 땅에 붙인 채 묘를 향해 엎드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기잉, 기잉. 그건 슬픔도 아니었고 반가움도 아니었다. 애도, 무언가를, 누군가를 깊이 애도하는 소리였다. 민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다. 나는 목줄을 잡은 채
그저 모리를 바라봤다. 한참 후 모리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묘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 예.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도 이랬어. 네. 모리가. 그날 밤 갑자기 미친 듯이 짖었어. 새벽 3시쯤이었을 거야. 어머니는 모리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다. 잠에서 깨보니까 모리가 현관 앞에서 이 방향을, 산 쪽을 보고 계속 짖고 있더라고. 아무리 달래도 안 잠잠해지고. 그게 아버지가 사고 당한 시각이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경찰이 새벽 4시에 전화를 했으니까 사고 시각은 아마 3시 전후였을 거야. 소름이 돋았다. 모리가 그때 뭔가를 느낀 걸까? 아니, 느낀 정도가 아니라 본 걸까? 그때 모리가 갑자기 땅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냄새를 맡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모리는 울고 있었다. 개가 운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맞는 표현이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오빠, 저거.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걔도 눈물을 흘려? 나도 몰랐다. 걔가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하지만 지금 모리는 분명히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떨어지는 곳은 아버지의 묘 바로 앞 봉분의 가장자리였다. 마치 그곳에 뭔가 있다는 듯이 우리는 묘 앞에 제사상을 차렸다. 어머니가 준비해 오신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올렸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전, 나물, 과일들. 민서가 향을 피웠고 우리는 차례로 절을 올렸다. 모리는 우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마치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절을 마치고 잔을 올리려는 순간 땅을 파기 시작하다. 모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아까 눈물을 흘리던 그 자리로 달려가더니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모리야. 내가 소리쳤지만 모리는 멈추지 않았다.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모리. 그만. 나는 달려가 모리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모리는 나를 보고 한 번 짧게 짖더니 다시 땅을 팠다. 컹. 그 짖음은 확실했다. 방해하지 마.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피가 나도록. 1분, 2분, 3분. 모리는 쉬지 않고 땅을 팠다. 발톱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피가 묻어났다. 모리야. 제발. 민서가 울면서 말렸지만 모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잠깐만. 어머니는 모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다. 저 아이가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 저러다 모리가 다쳐요. 기다려보자. 조금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모리를 믿는다는 듯이. 아니, 아버지를 믿는다는 듯이. 모리는 울부짖지도 않았다. 그저 절박했다. 온 힘을 다해 마지막 힘까지 짜내듯이 땅을 파헤쳤다. 발에서 흐르는 피가 흙과 섞였다. 그리고 30cm 정도 파들어갔을 때 툭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모리가 멈췄다. 헥헥거리며 피 묻은 발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구멍을 향해 낮게, 길게 울었다. 아우. 그건 슬픔도 고통도 아니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소리 같았다. 하얀 물체. 나는 조심스럽게 구멍 안을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손전등 좀 줘봐. 민서에게서 손전등을 받아 비춰봤다. 흙 속에 뭔가 하얀 물체가 반쯤 묻혀 있었다. 처음엔 돌인 줄 알았다. 하지만 표면이 너무 매끈했다. 그리고 너무 하였다. 이게 뭐야? 나는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냈다. 그러자 그 물체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길쭉하고 관절이 있고. 오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혹시. 나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다. 설마 그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리 없다고. 그럴 리 없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손을 떨며 흙을 더 걷어냈다. 하얀 물체가 점점 더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졌다. 뼈였다. 명백히 의심의 여지 없이 뼈였다. 으악!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는 입을 막고 주저앉으셨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뼈.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흙 속에서 여러 개의 뼈가 엉켜 있는 것이 보였다. 이게 대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구멍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 눈빛에는 임무를 완수한 듯한 평온함이 있었다. 인간의 뼈인가, 동물의 뼈인가. 일단 침착하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잠깐. 어머니가 말리셨다. 확인부터 해봐야 하지 않겠니? 혹시 동물 뼈일 수도 있잖아. 그 말에 나는 다시 구멍을 들여다봤다. 크기로 봐서는 중형 동물 정도? 하지만 형태가. 민서야, 내 생물학 교과서 기억나니? 민서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 오빠, 나 1학년 때 배운 거 어떻게 기억해? 그래도 봐줘. 제발.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구멍 가까이 다가왔다. 손전등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뼈를 살폈다. 1분, 2분. 민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오빠. 응? 이거 사람 뼈 같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확실해? 100%는 아니지만 이 대퇴골 형태하고 이 관절 구조가 사람 것 같아. 근데 민서가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상한 게 완전한 유골이 아니야. 일부만 있어. 마치 급하게 묻은 것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나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저희가 아버지 산소에 왔는데 묘 근처에서 뼈를 발견했습니다. 뼈요? 어떤 뼈인데요? 사람 뼈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위치가 어디세요? 나는 주소를 알려줬다.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기하시고 현장은 절대 훼손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우리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리만이 여전히 차분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듯이.
경찰이 오기까지 30분. 그 시간은 평생 중 가장 긴 30분이었다. 어머니는 묘 앞에 앉아 계속 기도하셨다. 민서는 나무에 기대 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모리를 바라봤다. 넌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모리는 나를 돌아보며 한 번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린 거야? 오늘을, 일주기를. 모리는 대답 대신 다시 구멍 쪽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알게 될 거야. 진실을. 사이렌 소리가 산길을 타고 올라왔다. 곧이어 경찰차 2대와 감식반 차량이 도착했다. 중년의 형사 한 명이 내렸다. 이름표에는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신고하신 분? 네, 저입니다. 강 형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물었다. 발견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나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설명했다. 아버지 일주기를 맞아왔다는 것. 모리가 갑자기 땅을 팠다는 것. 그리고 뼈를 발견했다는 것. 걔가 땅을 팠다고요? 강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저희도 막으려고 했는데 모리가 워낙. 모리? 강 형사가 모리를 바라봤다. 모리는 그의 시선을 받으며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특이한 개네요. 강 형사는 중얼거리더니 감식반에게 손짓했다. 현장 확인해보죠. 감식반 요원들이 구멍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고 흙을 채취하고 뼈의 상태를 확인했다. 한 요원이 강 형사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형사님, 이거 사람 뼈 맞습니다. 대퇴골, 비골, 하지 부분 일부예요. 매장 시기는 정확한 건 감정을 해봐야 하는데 부식 상태로 봐서는 최소 1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년 전이다. 설마. 강 형사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다. 처음의 동정 어린 눈빛이 사라지고 대신 의심과 경계가 들어왔다. 실례지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고인께서 돌아가신 게 정확히 언제죠? 작년 12월 5일입니다. 오늘이 정확히 1년째예요. 강 형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이 산소는 언제 만드신 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요. 일주일 뒤쯤. 그럼 그 전에는 이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물었다. 그럼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산에 자주 오셨나요? 네, 주말마다 오셨어요. 등산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혼자? 대부분은 혼자요. 가끔 저희랑 같이 오시기도 했지만. 강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고인께서 이 위치를 미리 알고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무슨. 순간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챘다. 잠깐만요. 설마 우리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강 형사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절차상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후로 가족 간의 갈등은 없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우리 가족은 아주 화목했어요. 아버지는 누구보다 자상한 분이셨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왜 우리를?
왜 우리를 범인 취급하는 겁니까? 강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부인, 이해하십시오. 저희도 일이니까요. 누군가의 유골이 고인의 묘 바로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고인이 돌아가신 시기와 비슷한 때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소리쳤다. 저희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모리가 파기 전까지는. 모리. 그게 말이죠. 강 형사가 모리를 바라봤다. 걔가 어떻게 그 정확한 위치를 알았을까요? 일반적으로 개들이 무작위로 땅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모리가 갑자기 일어나 산길 아래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컹, 컹컹. 격렬하고 공격적인 짖음이었다. 1년 동안 거의 짖지 않던 모리가 이렇게 사납게 짖는 건 처음이었다. 모리야, 왜 그래? 나는 모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모리는 계속 그 방향을 향해 짖었다. 강 형사가 손전등을 들고 그쪽을 비췄다. 거기 누구 있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산길은 어둡고 고요했다. 걔가 뭘 본 걸? 한 경찰이 물었다. 강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야생동물이거나 아니면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겠죠. 하지만 나는 알았다. 모리는 야생동물에게 저렇게 짖지 않는다. 저건 사람을 보고 짖는 소리였다. 그것도 적대적인 사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강 형사가 말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더 해야 하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세요. 내일 경찰서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조사는 받으셔야 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차에 올랐다. 모리만은 끝까지 그 산길 아래를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누군가 거기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자마자 문을 닫으셨다. 민서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괜찮아.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 조사받으면 다 밝혀질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는 전혀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모리는 현관 앞에 앉아 여전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계하는 눈빛으로 마치 누군가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는 것처럼. 잠이 올 리 없었다. 나는 아버지 방으로 갔다. 어머니가 1년 동안 손대지 않은 그 방.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안경, 만년필, 수첩, 그리고 오래된 휴대폰.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싫어하셨다. 죽기 직전까지 투지 폴더폰을 쓰셨다. 통신사에서 투지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그 폰은 이제 쓸모없는 유물이 되었다. 하지만 혹시 그 안에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나는 예전에 데이터 복구 일을 하는 후배가 있었다. 급하게 연락을 했다. 형, 밤 12시가 넘었는데요. 미안해. 근데 진짜 급해. 투지폰 데이터 복구 가능해? 투지요? 와. 그거 골동품 아닌가요? 근데 가능은 해요. 심카드만 살아있으면. 내일 아침에 갈게. 제발 부탁이야.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후배의 작업실로 달려갔다. 후배는 반나절 동안 폰을 분해하고 심카드를 읽고
데이터를 추출했다. 형, 됐어요. 근데, 이거 진짜 오래된 데이터네요. 마지막 사용 기록이 정확히 1년 전이에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날 통화 기록 있어? 네, 있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후배가 모니터를 보여줬다. 통화 기록 리스트가 화면에 떴다. 대부분은 집 전화, 어머니 전화, 내 전화. 그런데 맨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오후 11시 47분. 미확인 번호로 표시된 통화 기록이 있었다. 통화 시간 3분 42초. 이 번호로 역추적 가능해? 해봤는데요. 이미 해지된 번호예요. 선불폰인 것 같아요. 선불폰? 네, 신원 확인 없이 살 수 있는 폰이요. 보통 이런 거는 추적당하고 싶지 않을 때 쓰죠. 등골이 오싹해졌다. 통화 내용은? 그건 복구 안 되는데요. 대신 후배가 다른 창을 열었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 통화 직후에 온 거예요. 화면에 문자가 떴다. 발신 미확인 번호. 수신 시각 12월 5일 오후 11시 53분. 내용 그 아이가 기억할 거고 결국 찾을 겁니다.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그 아이가 기억할 거고 결국 찾을 겁니다. 그 아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모리? 아니면 나? 형,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후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혹시 범죄 관련된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는 죽기 몇 시간 전 누군가와 통화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 아이가 기억하고 찾을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 직후 산으로 갔고 사고를 당했다. 또 다른 단서. 혹시 다른 건 없어? 사진이나 메모나. 후배가 계속 파일을 뒤졌다. 사진은 없고요. 아, 메모장에 뭔가 있네요. 뭔데? 화면에 메모 하나가 떴다. 작성일 12월 5일 오후 8시. 내용 장무성 석진건설 확인 필요. 장무성. 그 이름을 본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 회사의 동업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 어머니와 법적 분쟁까지 갔었다. 결국 우리가 이겼지만. 형, 괜찮아요? 응. 고마워. 이 데이터 USB에 복사해 줄 수 있어? 네, 당연하죠. 나는 USB를 받아들고 작업실을 나왔다.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죽기 전날 밤 장무성에 대해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 다음 날 아침 산으로 갔고 돌아오지 못했다. 며칠 후 경찰 조사는 계속됐다. 우리는 매일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다. 그날 뭘 하셨나요? 아버지와 관계는 어땠나요? 유산 상속에 문제는 없었나요? 지겨웠다. 화가 났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유골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왔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남성. 사망 시기 약 1년에서 1년 반 전. 사인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추정. 타살 가능성 높음. 신원 미확인. 미확인이요? 나는 강 형사에게 물었다. DNA 검사를 했는데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매칭되는 사람이 없어요. 실종 신고된 사람 중에도 없고.
그럼 신원을 어떻게 확인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 장기 실종자 명단을 뒤지고 있긴 한데요. 결국 미궁에 빠진 것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모리가 또다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현관 앞을 왔다 갔다 하며 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모리야, 왜 그래? 나는 문을 열어 밖을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모리의 반응은 계속됐다. 컹, 컹컹. 이번엔 예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절박한 울음이었다. 민서야, 모리 좀 봐. 민서가 나왔다. 왜 또 이래? 모르겠어. 뭔가를 느끼는 것 같은데. 그때 모리가 갑자기 문 쪽으로 달려들었다. 앞발로 문을 긁으며 나가려고 했다. 나가고 싶은 거야? 나는 모리에게 목줄을 채웠다. 좋아, 가자. 어디 데려가고 싶은 데 있어? 다시 산으로. 모리는 주저없이 걸었다. 방향은 확실했다. 산. 다시 그 산으로. 오빠, 지금 밤 10시야. 산에 왜 가려고 해? 모르겠어. 근데 모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차를 타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밤길은 어둡고 위험했다. 하지만 모리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 안에서 차분하게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처럼. 산에 도착했다. 모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산비탈 아래쪽. 경찰 통제선 밖. 모리야, 거기 위험해. 하지만 모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모리를 따라갔다. 비탈길을 내려가니 작은 평지가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 최근에 뒤집힌 흔적이 있는 작은 흙더미가 있었다. 이게 뭐지? 민서가 손전등을 비췄다.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것처럼 보였다. 누가 여기를 팠어? 모르겠어. 경찰도 여긴 조사 안 했을 텐데. 모리가 그 흙더미 앞에 앉아 낮게 울었다. 낑.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나는 주변을 살폈다. 나뭇가지를 주워서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10cm 정도 파들어가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상자였다. 작은 금속 상자. 오빠, 이거. 나는 상자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금속 상자. 자물쇠는 없었다.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2가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나무로 만든 낡은 펜던트. 아버지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시던 바로 그 펜던트였다. 아버지 거잖아. 민서가 소리쳤다. 왜 이게 여기 있어? 나는 펜던트를 들어 올렸다. 무게감이 있었다. 그리고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종이 한 장. 접혀있는 쪽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진실은 모리가 기억한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존재가 모리라는 것을. 오빠, 이게 무슨 뜻이야?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모리를 바라봤다. 모리는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알겠어? 내가 왜 1년을 기다렸는지. 집으로 가자.
이 펜던트를 열어봐야 해. 집으로 돌아와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봤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나무로 깎은 단순한 장신구였다. 하지만 무게가 이상했다. 너무 무거웠다.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돌려봤다. 그러자 작은 홈이 보였다. 여기 열리는 구조가 있어.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내자. 딸깍. 펜던트가 두 쪽으로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민서가 다가왔다. SD 카드잖아. 오빠, 뭐가 담겨 있을까? 모르겠어. 확인해 봐야지. 나는 노트북을 켜고 SD 카드를 삽입했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파일명 증거 2023-1205. MP4. 날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다. 동영상 속 진실. 손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알아야 했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흔들리는 화면. 어두운 밤, 손전등 불빛만이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여기가 분명해. 숨소리가 거칠었다.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았다. 카메라가 땅을 비췄다. 그리고 갑자기 카메라가 멈췄다. 이건 아버지의 목소리에 충격이 섞여 있었다. 화면에는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다. 손. 사람의 손이었다. 이게 정말이었어. 장무성, 이 미친 자식.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때 우드득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카메라가 급격히 움직였다. 그리고 화면에 잠깐 한 남자의 모습이 잡혔다. 중년 남자. 정장을 입고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아저씨, 왜 여기 계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았다. 장무성이었다. 장 사장. 당신이 맞군요. 보고 말았어요. 장무성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당신, 이 사람을 죽인 거요?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다고요. 그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날 협박했어요. 난 그냥 막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묻어버린 거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하겠소. 그럴 순 없어요. 장무성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아저씨도 여기 묻혀야겠어요. 뭐. 아버지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였다.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렸다. 안 돼. 달리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화면이 기울었다. 땅바닥이 보였다. 아버지의 신음소리.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장무성의 목소리. 그리고 다시 쾅. 화면이 흔들리고 왜곡되고 마지막으로 들린 건 장무성의 목소리였다. 누구도 이걸 찾지 못할 거야. 어차피 이 산에 누가 와. 그리고 설령 와도. 화면이 꺼졌다. 동영상이 끝났다. 재생시간 3분 27초. 충격과 분노. 나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민서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다. 아버지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살해당했다.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 장무성이, 그 새끼가 아버지를 죽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온몸이 떨렸다. 죽여버리겠어. 그 새끼를. 오빠. 민서가 나를 붙잡았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하자. 하지만 어떻게 진정해? 아버지를 죽인 놈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것도 아버지 회사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놈이. 잠깐만. 나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럼 그날 밤 아버지가 받은 전화는 장무성이었을 거야. 민서가 말했다. 아버지가 뭔가 눈치챈 거겠지. 그래서 산에 가서 확인한 거고.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찍었어. 증거로 남기려고. 근데 장무성이 뒤따라온 거야.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거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럼 경찰이 발견한 그 유골은 장무성이 먼저 죽인 사람이야. 아버지가 찾아낸 바로 그 시신. 그리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유골은 하나만 나왔다. 그럼 아버지의 시신은 사고로 위장했어.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죽이고 차에 태워서 절벽으로 밀어버린 거야. 그렇다. 경찰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 빗길 교통사고. 완벽한 위장이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행동. 근데 오빠 아버지는 어떻게 이 SD 카드를 펜던트에 숨겼어? 공격당하기 직전에. 나는 동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화면이 기울어지기 직전 1초도 안 되는 순간 아버지의 손이 목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다. 여기야. 나는 영상을 멈췄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펜던트를 빼서 던진 거야. 장무성이 못 찾게. 그리고 모리에게. 민서가 말을 이었다. 모리가 다 봤어. 그날 밤 모리는 여기 있었던 거야. 맞다. 아버지는 그날 밤 모리를 데리고 산에 갔다. 항상 그랬듯이. 그리고 모리는 모든 걸 봤다. 아버지가 공격당하는 걸, 펜던트를 숨기는 걸, 그리고 장무성의 얼굴을. 그래서 모리가, 나는 모리를 바라봤다. 모리는 조용히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1년 동안 기다린 거구나. 우리가 알아내길. 진실을. 모리가 한 번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알았지? 이제 끝내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윤 회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윤 회장은 아버지와 30년 지기였다. 같은 업계에서 일했고 아버지가 회사를 시작할 때도 도와줬던 사람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윤 회장님을 만나면 뭐라고 할 거야? 민서가 물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조사하고 있었는지 물어볼 거야. 그리고 나는 USB를 꺼냈다. 이 영상을 보여줄 거야. 경찰에는 나중에.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사실 경찰을 믿을 수 없었다. 우리를 용의자로 의심했던 그들을. 그리고 장무성은 돈이 많은 사람이다. 경찰 내부에 연줄이 있을지도 모른다. 신중해야 했다. 윤 회장의 사무실. 윤 회장의 회사는 서울 강남에 있었다. 건설 자재 유통업을 하는 중견 기업이었다.
비서에게 안내받아 회장실로 들어갔다. 윤 회장은 6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다. 자네가 준혁이 아들이구만. 어서 와. 안녕하세요, 회장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자네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말이지. 앉게.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그래, 무슨 일로 찾아왔나?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 회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조사하고 계셨나요? 윤 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USB를 꺼냈다. 이걸 찾았습니다. 윤 회장이 USB를 받아들었다. 이게 뭔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촬영한 영상입니다. 윤 회장의 손이 떨렸다. 영상을 찍었다고? 네. 그리고 그 안에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나옵니다. 윤 회장은 비서에게 나가 있으라고 한 뒤 영상을 재생했다. 3분 27초 동안 윤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영상이 끝나자 윤 회장은 노트북을 닫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회장님, 알고 있었네. 윤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네, 자네 아버지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실을 향한 여정.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기 한 달 전쯤이었나. 날 찾아왔어. 무슨 일로요? 장무성에 대해 물어보더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다. 난 조심하라고 했지. 장무성은 겉으로는 신사처럼 보이지만 사업에서만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10년 전쯤 석진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나름 잘 나가던 중소기업이었지. 그런데 장무성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어. 인수요? 응. 근데 그 회사 사장이 거절했지. 그러자 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사장이 갑자기 실종됐어. 그리고 한 달 뒤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지. 경찰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장무성이 연루됐다는 거죠? 증거는 없었어.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았지. 장무성이 뭔가 했다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아버지도 그걸 알고. 그래. 자네 아버지는 뭔가 의심하고 있었어. 그래서 조사를 시작한 거야. 석진건설 사장의 실종 사건을 파헤친 진실. 그리고 자네 아버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 윤 회장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자네 아버지가 내게 맡긴 거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은행 거래 내역, 토지 매매 계약서, 그리고 사진. 장무성이 어떤 남자와 악수하는 사진. 이 사람은 석진건설 사장이야.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찍힌 사진이지. 그럼 이건 자네 아버지는 확신했어. 장무성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그리고 그 시신을 어딘가에 묻었다고. 어디에요? 윤 회장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바로 자네 아버지 묘자리야. 그곳은 원래 장무성의 땅이었어.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뭐라고요?
5년 전 장무성이 그 산자락 전체를 샀어. 개발 목적이라고 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시신을 묻기 위해서였군요. 그래. 자기 땅이면 아무도 의심 안 하니까. 그런데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그 땅을 다시 팔았어. 그리고 그걸 자네 어머니가 산소자리로 산 거야. 그럼 아버지는 장무성이 시신을 묻은 위치를 찾아낸 거지. 그날 밤에 자네 아버지는 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 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형님, 제가 만약 사고라도 당하면 이 서류들 잘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전해주세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우리 아들뿐이에요. 회장님, 난 농담인 줄 알았어. 설마 장무성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하지만 윤 회장이 고개를 떨궜다. 정말 그랬군. 그 미친 자식이 정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말이야. 윤 회장이 문득 물었다. 자네 아버지가 그날 밤 개를 데리고 갔다고 했지? 네, 몰이요. 그 개가 전부 받겠구나. 네.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우리가 진실을 찾을 때까지.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아버지가 늘 말했지. 모리는 특별한 아이라고. 사람보다 더 영리하다고. 네, 저도 이제 알아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때였다. 밖에서 모리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컹, 컹컹. 나는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아래 주차장에서 모리가 어떤 차를 향해 미친 듯이 짖고 있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 중년 남자.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장무성. 윤 회장도 창문으로 다가왔다. 저 자식이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알았죠? 아마 날 감시하고 있었을 거야. 자네가 오는 것도 봤겠지. 장무성이 건물 입구로 걸어갔다. 여유로운 걸음걸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장님, 경찰을 불러야. 안 돼. 윤 회장이 내 팔을 잡았다. 저 자식, 분명히 대비하고 왔을 거야. 경찰 부르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저 자식을 직접 상대하자. 여기서. 지금. 윤 회장의 눈빛이 결연했다. 자네 아버지의 원수야. 도망치게 둘 순 없어.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장무성이 걸어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윤 회장님. 장무성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태도였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장무성을 바라볼 뿐이었다. 장무성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아, 그리고 이쪽은 준혁 씨의 아드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버지를 죽인 그 손을. 악수는 사양하겠습니다. 장무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거뒀다. 그러시군요. 이해합니다. 아버님을 잃은 슬픔이 아직 크실 테니까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경계하는 눈빛.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 회장이 물었다. 아, 그게 요즘 이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요. 그래서 회장님께 인사나 드릴까 해서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 이 근처까지? 사업상 미팅이 있었죠. 뭐 별거 아닙니다. 장무성이 소파에 앉으려 하자 윤 회장이 말했다. 앉지 마시오. 곧 나가실 테니까. 장무성의 미소가 굳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우리 다 알아요. 내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죠. 장무성이 나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장무성 씨.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 알아요. 순간 장무성의 표정이 변했다.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뭐라고 하셨죠? 들은 그대로예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1년 전 그날 밤에. 장무성이 피식 웃었다. 증거라도 있어서 그러시나요? 있습니다. 나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안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공격하는 장면이 다 담겨 있어요. 영상으로. 장무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상?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촬영하신 거예요. 당신 얼굴도 선명하게 나오고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려요. 장무성은 USB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동안의 침묵.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래서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그래서 어쩔 건데요? 경찰에 신고할 건가요? 당연하죠. 하. 장무성이 웃었다. 진짜 웃음이 아니었다. 비웃음이었다. 순진하시네요. 정말 순진해. 장무성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이거 보이시죠?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 변호사에게 연락이 가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내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죠. 그리고 나는 돈이 많아요. 아주 많이. 장무성이 웃으며 계속 말했다. 그 영상이 증거가 될까요? 법정에서 어두운 밤에 찍힌 흔들리는 영상이, 게다가 1년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나타난 영상을. 당신, 내 변호사는 그 영상의 신빙성을 의심할 거예요.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거고 촬영 시각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거예요. 그리고 장무성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유족이 복수심에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겠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말해볼까요? 나는 그날 밤 서울에 있었어요. 알리바이가 있어요. 호텔 CCTV에 내가 찍혀 있죠. 물론 그건 내가 미리 준비한 거지만 당신들이 그걸 깰 수 있을까요? 이 새끼가. 나는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하지만 윤 회장이 나를 막았다. 진정해. 저 자식 계획대로야.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모리가 뛰어들어왔다. 컹, 컹컹컹. 민서가 모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모리는 빠져나와 장무성에게 달려들었다. 으악! 장무성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모리는 장무성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꺼, 꺼. 목구멍에서 나오는 저음의 위협. 장무성은 소파 뒤로 숨으며 소리쳤다. 이게 좀 치워요. 물면 어떡하려고. 모리. 내가 불렀다. 모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장무성만 노려볼 뿐이었다. 1년 동안 기다린 순간. 아버지의 원수와 마주한 순간. 모리야, 이리 와.
민서가 다가가 모리를 끌어안았다. 모리는 계속 장무성을 향해 으르렁거렸지만 더 이상 공격하지는 않았다. 장무성이 옷을 털며 일어섰다. 미친 개군. 광견병 주사는 맞았겠죠? 닥쳐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모리는 당신을 기억해요. 그날 밤 우리 아버지를 죽이던 당신을. 걔가 뭘 기억해요? 걔는 그냥 걔일 뿐이에요. 장무성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 영상 가지고 경찰 가세요. 신고하세요. 재판 걸어보세요. 그가 문 앞에서 멈춰서서 우리를 돌아봤다. 하지만 결과는 뻔해요. 증거 불충분. 무혐의.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거예요. 나가시오.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 같은 인간 말종을 내 사무실에 더 이상 두고 싶지 않소. 장무성이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요. 갈게요. 근데 한 가지만 더. 그가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준혁 씨, 당신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였죠. 세상은 원래 악한 놈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장무성이 나간 뒤 나는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있어? 민서도 울고 있었다. 오빠, 정말 저 나쁜 놈이 처벌받지 않는 거야? 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법이 항상 정의로운 건 아니지. 특히 돈과 권력 앞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해야 해요? 내가 소리쳤다. 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포기? 누가 포기한다고 했나? 하지만 회장님 말씀대로 법으로는. 법만 있는 게 아니야. 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세상에는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지. 바로 진실이야. 윤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았다. 자네들 들어보게. 장무성, 저 자식이 빠뜨린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석진건설 사장 유족이야.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뜻이세요? 장무성이 죽인 첫 번째 피해자 말일세. 석진건설 이재훈 사장. 그분의 유족이 아직 살아계셔. 그래서요? 자네 아버지 묘에서 나온 유골. 그게 이재훈 사장의 것인지 확인해야 해. DNA 대조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DNA 대조요? 그래. 그리고 만약 일치한다면. 윤 회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석진건설 사장 살인 사건이 재조명될 거야. 10년 전에 자살로 결론 났던 사건이.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우리 아버지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 바로 그거야. 장무성의 연쇄살인이 드러나는 거지. 윤 회장은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서진 변호사님? 저 윤동철입니다. 짧은 통화 후 윤 회장이 전화를 끊었다. 내일 만날 수 있대. 누구요? 이재훈 사장의 딸 이서진. 지금은 변호사가 됐어. 아버지 사건을 풀기 위해 법을 공부했다더군. 나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내일 그녀를 만나 모든 걸 설명하자. 그리고 DNA 대조를 요청하는 거야. 경찰은요? 경찰은 그 다음이야. 확실한 물증이 나온 다음에.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밤, 나는 모리를 안뜰로 데리고 나갔다. 달빛 아래 모리는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모리야. 나는 모리 옆에 앉았다. 넌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모리가 나를 돌아봤다. 1년 동안 참았구나. 우리가 알아낼 때까지. 진실을 찾을 때까지. 모리가 내 손에 머리를 비볐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목이 메었다.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친구를 두신 거야. 모리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계신 곳을. 다음 날, 이서진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 회장님께 얘기 들으셨죠? 네. 제 아버지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버지의 죽음, 발견된 유골, 그리고 영상. 이서진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변호사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10년. 10년을 기다렸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버지가 자살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증거를.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경찰도, 법원도, 심지어 친척들도. 이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 유골이 변호사님 아버님의 것이라면. 이서진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다. 경찰에 정식으로 DNA 대조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경찰도 난색을 보였다. 10년 전 사건인데 지금 와서. 하지만 이서진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제 아버지는 실종 후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하지만 부패가 심해서 정확한 사인 규명이 어려웠죠. 그래서 자살로 결론 난 거고요.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 만약 그 유골이 제 아버지 것이라면 10년 전 결론이 완전히 뒤집혀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 되는 거죠. 강민준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절차가. 형사님. 이서진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이건 10년 전 제 아버지 사건 당시 채취한 DNA 샘플 보관 기록이에요. 아직 국과수에 보관돼 있어요. 대조하는데 3일이면 충분합니다. 강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3일간의 기다림. 그 3일은 평생 중 가장 긴 3일이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민서는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불단 앞에서 기도만 하셨다. 그리고 모리는 평소와 다르게 평온했다. 마치 결과를 이미 아는 것처럼. 아니, 실제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3일째 되는 날 오후 강민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오십시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우리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회의실에는 강 형사, 이서진 변호사, 그리고 국과수 감정관이 앉아 있었다. 앉으시죠. 강 형사가 서류를 펼쳤다. DNA 대조 결과입니다. 숨을 참았다. 발견된 유골과 이재훈 씨의 DNA 샘플. 강 형사가 천천히 말했다. 99.98% 일치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이재훈 씨의 유골이 맞습니다. 이서진 변호사가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아버지.
나도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DNA 대조 결과가 나온 즉시 경찰은 움직였다. 10년 전 이재훈 사장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강민준 형사가 우리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엔 일반적인 사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연쇄살인입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장무성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 준비가 철저하거든요. 강 형사가 파일을 펼쳤다. 10년 전에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날 밤 부산에서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죠. 하지만 이제 유골이 나왔잖아요. 유골만으론 부족해요. 장무성이 직접 죽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상은요? 그것도 변호인단이 문제 삼을 겁니다. 1년이나 지나서 나온 영상이니까요. 나는 답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파야 합니다. 장무성의 과거를, 그의 범죄를. 며칠 후 새로운 인물이 합류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태윤 검사.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윤입니다. 그는 강 형사와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사건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검사님, 장무성을 기소할 수 있을까요? 김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해요. 한 번 기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다시는 기소할 수 없으니까요. 일사부재리 원칙.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해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김 검사가 영상을 다시 봤다. 이 영상 아주 결정적이긴 한데 문제는 촬영 시각이에요. 시각이요? 네.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시각을 알 수 없어요. 장무성 측에서 다른 날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그걸 입증해야 해요. 영상 속 날씨, 주변 환경, 모든 걸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모리의 증언? 그날 밤 나는 이상한 생각을 했다. 모리가 증인이 될 수 없을까? 민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빠, 걔가 어떻게 증인이 돼? 아니, 진짜로. 모리는 그날 밤 모든 걸 봤어. 장무성의 얼굴도, 아버지가 공격당하는 것도. 그걸 어떻게 증명해?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개 목격자, 동물 증인, 법정개. 그리고 놀라운 기사를 발견했다. 민서야, 이거 봐. 외국에서는 개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경우가 있대. 진짜? 응. 물론 직접 증언하는 건 아니고 반응을 보는 거야. 특히 피해자나 가해자를 알아보는 능력. 나는 더 검색했다. 여기 봐. 미국에서 개가 범인을 알아봐서 유죄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가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제안. 다음 날 나는 김태윤 검사에게 제안했다. 검사님, 모리를 활용할 수 없을까요? 모리요? 네. 저희 개 말입니다. 그날 밤 현장에 있었거든요. 김 검사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계속 말해보세요. 모리는 장무성을 알아봐요. 윤 회장님 사무실에서도 그랬고 명백하게 적대 반응을 보였어요.
그게 법정에서 증거가 될까요?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다. 물론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김 검사가 자료를 꼼꼼히 읽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다. 판사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예요. 한국 법정에선 이런 증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김 검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이 사건 정석대로는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장무성 체포. 2주 후 검찰은 장무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혐의 이재훈 살인, 준혁 살인, 사체 유기.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다. 건설업계 유명 인사 장무성 씨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TV 화면에는 수갑찬 장무성이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장 사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할 말씀 있으십니까? 장무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나는 그의 입가에 걸린 미세한 미소를 봤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재판은 석 달 후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만석이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다. 연쇄살인범 장무성 재판.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진돗개가 푼 살인 사건.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다. 나와 민서, 어머니는 방청석 앞줄에 앉았다. 모리도 함께였다. 특별 허가를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섰다. 50대 후반의 엄숙한 인상을 가진 판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장무성이 입장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차분한 표정, 마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처럼. 김태윤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검사 측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DNA 감정 결과였다. 발견된 유골은 10년 전 실종된 이재훈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골은 피고인 장무성이 소유했던 토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장무성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두 번째 증거는 영상이었다. 이것은 피해자 준혁 씨가 사망 직전 촬영한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3분 27초. 법정은 숨죽여 지켜봤다. 아버지의 목소리, 장무성의 얼굴, 쇠파이프를 든 손, 그리고 공격 장면. 어머니가 울음을 참았다. 민서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주먹을 쥔 채 장무성을 노려봤다. 영상이 끝나자 방청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재판장님, 이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장무성의 변호인이 일어섰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박준혁 변호사. 재판장님, 검사 측 증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영상의 진위 여부입니다. 이 영상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둘째, 영상의 촬영 날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 촬영됐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영상 조작 가능성입니다. 현대 기술로는 얼마든지 영상을 합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김 검사가 반박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촬영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건 변함없습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피고인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 준혁 씨가 사망한 날 2023년 12월 5일 박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은 그날 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호텔 CCTV 영상이 나왔다. 장무성이 로비를 걷는 모습, 시각 오후 10시 35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7시 20분에 체크아웃했습니다. 또 다른 CCTV 영상, 장무성이 프런트에서 계산하는 모습, 즉 피고인은 사건 발생 추정 시각인 새벽 3시경 강원도 산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 있었다는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김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CCTV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은 충분한 재력으로 대역을 쓸 수 있었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김 검사가 말문이 막혔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정말 장무성이 빠져나가는 건가? 김 검사가 전략을 바꿨다. 재판장님, 이재훈 씨 사건과 준혁 씨 사건은 명백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째, 두 피해자 모두 피고인과 사업상 관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이재훈 씨의 유골이 피고인 소유 땅에서 발견됐습니다. 셋째, 준혁 씨는 이재훈 씨 사건을 조사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김 검사가 서류를 제시했다. 이것은 준혁 씨의 휴대폰 복원 기록입니다. 사망 전날 준혁 씨는 장무성 마이너스 석진건설 마이너스 확인 필요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 밤 피고인과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박 변호사가 반박했다. 통화 기록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업무 통화였습니다. 새벽 3시에 업무 통화를요? 피해자가 급하게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공방이 계속됐다. 그때 김 검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은 특별한 증인을 신청합니다. 특별한 증인이라면 피해자 준혁 씨가 키우던 개, 모리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개를 증인으로? 판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재판장님. 모리는 사건 현장에 있었고 범행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개가 어떻게 증언을? 직접 증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을 알아보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발끈했다. 재판장님, 이건 법정을 우롱하는 겁니다. 개의 반응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검사, 이건 전례가 없는데요. 김 검사가 자료를 제시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 동물의 반응이 결정적 단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가 고민했다. 변호인 측 의견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개의 반응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 검사가 강하게 주장했다. 피고인이 결백하다면 개의 반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장무성의 얼굴이 굳었다. 판사가 결정했다.
허가합니다. 단, 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결정적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나는 모리를 데리고 증인석 앞으로 나갔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모리는 차분하게 걸었다. 긴장한 기색도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피고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무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장무성이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개 따위가 뭘 알겠습니까? 그가 중얼거렸다. 장무성이 5미터 앞에 섰다. 나는 모리의 목줄을 잡고 있었다. 모리야. 모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장무성을 봤다. 순간 모리의 온몸이 경직됐다. 귀가 뒤로 젖혀졌다. 이빨이 드러났다. 끼르르르르.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낮은 으르렁거림. 1년 동안 모아둔 분노. 1년 동안 참아온 복수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컹, 컹컹컹. 모리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나는 목줄을 꽉 잡아야 했다. 모리는 장무성을 향해 달려들려고 했다. 컹컹컹, 컹. 법정이 술렁였다. 저것 좀 보십시오. 누군가 소리쳤다. 모리의 반응은 명백했다. 공포가 아니었다.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명확한 적대감, 복수심, 끼익. 모리가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장무성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모리야, 진정해. 나는 모리를 안았다. 하지만 모리는 계속 장무성을 노려봤다. 온몸을 떨면서 1년 동안 기다린 순간, 아버지의 원수와 마주한 순간, 장무성의 동요. 피고인, 괜찮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장무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창백한 얼굴로 모리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피고인? 네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박 변호사가 개입했다. 재판장님, 이건 그저 걔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반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테스트를 더 해보시죠. 김 검사가 제안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판사가 허락했다. 법정 직원 3명이 차례로 모리 앞에 섰다. 모리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상하네요. 판사가 중얼거렸다. 왜 피고인에게만 그런 반응을? 박 변호사가 급하게 말했다. 우연입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에요. 하지만 방청석의 시선은 달랐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모리는 알고 있다고.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그때였다. 모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장무성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모리야. 나는 목줄을 잡았지만 모리는 계속 걸었다. 힘이 아니었다. 단호함이었다. 모리는 장무성 앞 1미터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앉았다. 장무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낑. 작은 울음소리. 슬픔이 섞인 소리. 그건 분노가 아니었다. 애도였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고 고발이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모리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법정은 숨죽였다. 장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모리가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장무성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손이 떨렸다. 박 변호사가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장무성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휴정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다. 30분 후 재개합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김 검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잘했어요. 모리가 정말 대단하네요. 저 사람 표정 봤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민서가 흥분해서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김 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영향은 줬어요.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할 차례입니다. 마지막 공격이요? 네. 심리적으로 압박할 겁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때 복도 저쪽에서 장무성이 나왔다. 박 변호사와 무언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김 검사가 일어섰다. 피고인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장무성이 증인석에 섰다. 피고인은 10년 전 이재훈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업 관계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구체적으로 저는 그의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 씨가 거절했죠? 네. 그래서 화가 났습니까? 아니요. 사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네요. 김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인수 협상이 결렬된 다음 날 피고인은 막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5억 원.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재훈 씨가 실종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우연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우연입니다. 그 5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10년 전 일인데 기억이 안 난다? 네, 오래됐으니까요. 김 검사가 다른 서류를 제시했다. 그런데 같은 날 피고인이 소유한 산 근처에서 목격자가 있습니다. 밤중에 트럭이 그 산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장무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그 트럭의 번호가 피고인 회사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쓴 겁니다. 밤 11시에요? 무슨 용무로? 모릅니다. 이제 준혁 씨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 검사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이 영상에서 피고인은 봤군요. 보고 말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모릅니다. 제가 아니니까요. 영상 속 사람이 피고인 아닙니까? 조작된 거일 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에서 조작 흔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그럼 설명해 보십시오. 김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왜 모리는 피고인만 보고 그렇게 반응합니까? 왜 피고인만? 걔가 뭘 알겠어요. 장무성도 목소리가 커졌다. 그냥 걔일 뿐이에요. 걔지만 그날 밤 현장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살해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기억합니다. 말도 안 돼. 걔가 어떻게 기억합니다. 김 검사가 고함쳤다. 당신이 쇠파이프로 준혁 씨를 때리는 걸, 당신이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모두 기억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무너지는 알리바이 이야기합시다. 김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은
그날 밤 서울 호텔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피고인은 그날 오후 10시 35분 체크인한 뒤 단 한 번도 객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객실 전기 사용량이 제로입니다. 물 사용량도 제로. 누군가 그 방에서 잤다면 불가능한 수치죠. 장무성이 당황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화장실도 안 갔다는 겁니까? 불도 안 켰다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김 검사가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삭제됐지만 복구했습니다. 사진에는 강원도 산길이 찍혀 있었다. 이 사진의 GPS 기록은 피해자 사망 장소 근처를 가리킵니다. 시각은 새벽 2시 47분. 방청석이 술렁였다. 이건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당신 차가 그 시각에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제 차를 훔쳤을 수도. CCTV에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김 검사가 동영상을 재생했다. 고속도로 CCTV. 장무성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장무성이 주저앉았다.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다. 박 변호사가 다가가려 했지만 장무성이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재판장님,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제가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10년 전, 이재훈을 제가 죽였습니다. 피고인, 박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장무성은 계속 말했다. 처음엔 정말 사고였어요. 그 사람이 증거를 들고 날 협박했어요. 내가 탈세한 증거를.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싸우다가 밀쳤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부딪히고. 그래서 묻은 겁니까? 네, 묻었습니다. 제 땅에. 장무성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전 준혁 씨가 그걸 찾아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살해한 겁니까? 네.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로 불러냈어요. 산으로. 그리고 쇠파이프로. 장무성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때렸어요. 계속. 그리고 차에 태워 절벽으로 밀었습니다.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네. 완전한 자백이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서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나는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판결.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장무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2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으며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했다. 특히 피해자 준혁 씨의 경우 진실을 밝히려는 정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각 5억 원씩 배상할 것을 명한다. 망치가 내려쳤다. 1년 후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다. 우리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이번엔 이주기였다. 날씨는 화창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아버지, 왔어요. 나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어머니와 민서도 함께, 그리고 모리도